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개인적인 근황과 옛날 얘기 뭐 약간 이런 것도 조금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요즘 시장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 어쨌든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예, 분위기 좀 안 좋죠. 그럼 우리 소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요즘 전문가들이 네. 뭐 폭락론자도 있고 상승론자도 있고 저처럼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소컬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세요? 서울 수도권만 저는 해봤기 때문에 네네. 서울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작년 10월 이후 2021년도 10월 이후 그 보합을 유지하다가 하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이니까 2달만 더 있으면 1년을 채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장기간 하락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요. IMF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2년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년 남짓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수도권이 지금 너무 장기간 하락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2013년도 이후 작년까지 9년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긴 상승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까지 이런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앞으로 맥시멈 하락을 해도 1년 더 하락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빠르게 반등을 하면 네. 벌써 작년부터 하락을 했으니 네. 올 하반기쯤에는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최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상승해서 하락을 했다. 작년에 뭐 대출 10월 달에 대출 규제서부터 하락을 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장기간으로 9년 동안 상승폭이 워낙 거셌다. 특히 작년 상승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폭등이었다. 저도 2007년도 폭등을 봤지만 그때보다도 작년이 더 거셌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1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폭등이었어요. 제가 투자를 2001년도서부터 했을 때 2002년도 폭등 이후 20년 만에 폭등이었다. 2002년도가 넘버 1, 작년이 넘버 2, 그리고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가 넘버 3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폭등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저조차도 예상을 못했고 상승폭이 그냥 조금 오르다 그냥 수직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황하고 초보분들이 이러면은 다시는 집을 못 사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샀었죠. 그 반등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와 작년 대출 규제와 미국의 금리 상승에 의한 우리나라 금리 상승까지 그런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보게 되면 현재 계속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본인께서는 서울과 수도권 투자 계속 지켜봐야 된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게도 네. 서울에 직장이 있으시고 서울이 주 생활 무대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투자인데 무슨 내 집 마련 말씀하시냐 그런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집은 사용가치, 투자가치,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쓸 수 있는 연금가치까지 세 가지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리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경기도가 직장이다 그러면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지방이시다 그러신 분들은 뭐 지방 자기가 사는 지역에 내 집 마련 당연히 하셔야 되고 내 집이 없이 그러면은 전월세로 임대로 사시겠다고 평생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네. 저는 그분들하고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특히 서울같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은 네. 당연하게도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이 올해가 지금 2022년도 공급이 2만 5천 가구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90년도서부터 이 데이터를 기록상 서울 공급 물량이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집 공급은 그렇고요. 수요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냐? 창약통장 가입자 수나 주변에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80%가 넘거든요. 네, 지금은 세를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런 수요도 충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들이 지방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방의 뭐 산업단지들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방의 젊은 층들이 다 서울로 지금도 이촌향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지방에서 들어오는 수요, 또 서울 안에서도 핵가족으로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뭐 시댁하고 같이 사시는 분을 저는 최근 1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분화되는 가구수 증가분, 그리고 자연 소멸분, 빌라, 뭐 아파트, 뭐 재건축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막 녹물 나오고 이런 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 소멸분까지 합쳤을 때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 핵심지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작년 10월 대비 10%에서 15% 조정 받았는데 여기서 IMF 때도 30% 이상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20 몇 프로 정도 평균. 네, 그거보다 더 떨어진 적도 있고 네. 덜 떨어진 적도 있었겠지만 평균 최악의 상황에서도 25% 정도 IMF 때도 수도권이 서울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지금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이 그렇게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IMF 때는 회사 잘려서 대출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집을 지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회사를 뭐 경제가 어려서 회사에서 잘렸다? 이런 분들이 IMF 때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IMF 때를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금리가 조금 높아진 거와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죽었던 거지 수요와 공급 부족과 수요의 충분한 수요는 아직 건실하다. 고용 지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30% 40%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 심리적인 공포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성을 차리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 괜찮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좀 일시적인 네, 현상이고, 하방 경직성도 있고요. 네, 네. 일뿐 계속해서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이라는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라고 하셨죠? 네,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연금 가치, 가치.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 때문에서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소콜님은 지방 아파트는 잘 안 보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뭐 나름대로 요즘 지방에 관심 갖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어쨌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분위기는 안 좋은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궁금하기도 해요. 물론 투자를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그 2009년도, 10년도에 지방 아파트를 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저도 따라다녔죠. 이제 지방 투자 전문가이신 너바나님이나 이제 월천님이라고 그 당시에 되게 당시에. 네. 지방 열심히 투자하시던 분들을 따라갔어요. 그 새벽 3시에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뒷자리에 타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지방을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갖고 이제 경남 진주 거기서 밥을 먹고 임장을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는 저기 목포 쪽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를 또 오후에는 도착해서 보고 그리고 새벽에 또 차 거기 이동해서 막 올라오는 길에 뭐 잠깐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대전을 잠깐 들렸다가 마지막으로 보고 오는데 집에 오니까 한 새벽 2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임장을 그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그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가고 자랐으니까는 각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데 지방은 가보면은 네. 이제 외국 도쿄에서 딱 내린 거랑 똑같죠. 예, 조사하고 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또 서울하고 다르게 거긴 전철이나 이런 게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철 역세권도 괜히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서울 사람으로는 지방 분들이 서울을 보면 어렵듯이 서울 사람 입장에서 지방을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분들은 자기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고 확신이 있으시니까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서울 분들이 지방까지 가셔서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투자하는 게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우리 소콜님께서는 꼬마 아파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책 제목도 꼬마 아파트죠. 네, 그 책 제목도 그랬고 네. 꼬마 아파트로 시작하라라는 식으로의 말씀을 되게 많이 네,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꼬마 아파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형 아파트를 의미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한지. 당연히 지금까지도 유효하고요. 네. 꼬마 아파트는 제가 일기 신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일기 신도시도 뭐 그 당시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네. 분당만 하더라도 1억씩 묶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5천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그러면서 겨우 종잣돈 또 마련해서 네. 투자를 다시 하려는데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24평, 32평은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4평이 소형, 32평이 중형이라고 봤을 때 이제 초소형을 꼬마 아파트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19평 이하, 21평 이하 뭐 이런 거. 21평. 네, 그래서 원베이로 돼 있는 거, 네네. 예, 이런 것들 조그만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그 당시는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뭐 돈이 되겠냐? 그리고 이게 아파트냐? 그냥 원룸이지. 네. 그런 얘기가 많았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대형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낮았어요. 예를 들면 40평 아파트가 4억이라 그러면 15평 아파트는 1억 5천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9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그때 제가 살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뭐 24평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인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2억 4천이라고 그러면 48평 아파트가 뭐 싸잖아요. 4억 8천, 48평이 4억 8천을 안 하고 4억 5천 이렇게 평당가가 작은 평수가 더 높더라고요, 요즘은. 네네. 네.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형 평수 아파트가 선호도가 더 높아서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많이 보러 다녔죠.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꼬마 아파트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쓰신 네. 거란 얘기죠. 근데 전세가율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꼬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네. 초소형이었기 때문에 꼬마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네. 결국엔 남들이 안 보는 거. 그렇죠. 평당가가 낮은 거라든지 네네. 이런 거에서 자기가 이제 투입 비용이 작은 거, 네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꼬마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 형태적으로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쓰고 또 네. 금액적으로도 작은 거를 꼬마 아파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응용의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 시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좀 떨어지지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 예, 것들. 그래서 대형 평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갖고 네.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그러고 뭐 실거주를 많이 또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건설사에서도 높게 분양하고 네. 고급형이잖아요. 네. 네, 대형 평수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근데 이제 소형 평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20, 30대 젊은 층들이 잠깐 스쳐가는 약간 오피스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사야 돼? 나 여기서 직장 때문에 잠깐 머무는 동네인데 라는 그 사회 초년생들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사지를 않아요. 대신 임대 수요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만요. 네네. 전세가율이 높고 사람들이 매매는 많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예, 유효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또 많이 없어요. 꼬마 아파트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은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있는데요. 복도식. 지방은 또 복도식도 별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꼬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민간에서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공공도 요즘은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한 가족이 사냐 이렇게 15평 작은데 네. 그래도 최소 24평 계단식은 돼야지 33평 국민평형은 돼야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평 아파트 뭐 17평 아파트 이런 원베이 아파트들은 거의 짓질 않습니다. 지금도. 네.